첫 번째, 부모 자식 간 징여공제 5천만 원을 활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그리고 출산을 한 경우라면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징여공제가 1억 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와 건물이 분리된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토지보다 가치가 더 낮게 평가되는 건물만 자녀에게 징여를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네 번째는 2억 1,700만 원까지는 특수관계자 간의 무상대여가 가능하니까 이 무상대여를 활용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2억 1,700만 원보다 돈을 더 건네야 되겠다, 자녀가 법인으로 그 자금을 활용해도 괜찮다라는 분들은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게 빌려주는 거는 21억 7천만 원까지 무상대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5가지는 인터넷에 많이 있는 내용이고요. 인터넷에 없는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드렸던 무상대여 부분은요, 법에서 무상대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도 2억 1,700만 원, 21억 7천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라도 그리고 소액으로라도 원금을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나중에 징여 의사가 없었다, 이거는 내가 회수할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건넬 때에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차용증의 작성 일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법에서 무상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금 또는 이자를 소액은 발생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준비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양 의무를 넘어서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돈으로 재산 형성을 해버리면 그건 증여에 해당이 되죠.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는 자녀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해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자녀 본인 자금 3억, 그리고 채무 7억 이렇게 써서 냅니다. 근데 자녀 본인 자금 3억이라고 쓴 것도 부모한테서 나온 자금이죠. 자, 이때 부모가 이 3억을 자녀에게 한 방에 계좌이체 해줬으면 이게 증여 문제 없이 넘어갔을 수도, 그러니까 해결이 됐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부모가 세무조사를 대비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3억을 건네줬냐면, 본인이 매일매일 현금을 500만 원씩 출금을 해서, 그리고 그 자녀는 출금된 500만 원을 매일매일 자기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의 처음부터 자기의 예금이었던 듯, 그러니까 60여 차례 그 행위를 한 거죠. 그렇게 3억을 이제 자기 자녀의 계좌에 입금을 해요. 이게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그 금융거래를 확인을 하면 바로 패턴이 보여요. 예, 부모가 돈 빼서 자녀한테 넣었다. 이거는 증여의 의도가 다분해 보이고 어떤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다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거는 이제 증여세를 피하기가 어렵죠. 금액을 작게 하고 기간을 넓히든 금액을 크게 하고 기간을 작게 하든 어찌됐든 금융거래를 보면 그 패턴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차라리 한 방에 자녀 계좌로 이체를 했으면 빌린 거라고 소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빌려주는 의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녀의 계좌를 다 옮겨버리면 그거는 누가 봐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학생이 월 2,300을 용돈으로 쓴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2,300이 용돈을 넘어선 금액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가족이 원래부터 부자여서 옷을 한 벌을 사도 30만 원, 40만 원짜리를 사고 밥을 한 끼 먹어도 뭐 항상 10만 원짜리를 먹었다라고 하면 이분은 2,300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어져 온 그 가족의 문화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이건 증여로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배우자한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배우자의 개인적인 재산을 취득하고 형성하는 데 쓰였다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싶은데 계약하러 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대금 10억 원을 아내에게 이체를 해주고, 여보 나 대신 부동산 계약하고 나 대신 등기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이제 등기를 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은 남편한테서 받고 부동산 명의는 아내 명의로 등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세금은요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10년 동안 6억까지 공제되고, 그럼 이제 4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을 할 거고요. 4억에 대해서 5억까지는 20%입니다. 4억에 이제 20%를 하면 8천만 원, 그래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증여세는 약 7천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네, 핵심 기준은요, 증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주는 거냐 아니면 빌려주는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판단하는 거는 차용증이랑 그리고 상환 이력,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상대여가 가능함에도 그거를 돈을 받고 나서 또는 돈을 건네주고 나서 그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요. 소액으로라도 상환을 하라는 게 이게 처음부터 증여의사는 없었다라는 걸 더 쉽게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요. 자,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뒤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랴부랴 차용증을 작성을 하겠죠. 자, 그럼 국세청은 이걸 물어봅니다. 이 차용증이 돈을 빌려줬을 당시에 작성됐느냐, 아니면 조사가 나오니까 이거 빌려준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작성된 거냐를 확인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여 의사가 없었으면 돈을 건네고 나서 그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차용증 작성 시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방법은요,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 그런데 만약에 등기소가 멀다, 주민센터는 가까이 있는데 등기소는 멀다라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첨부하는 것. 그러면 인감증명서 발급일자가 최소한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이전에 차용증이 작성됐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니까요. 그리고 메일로 주고받는 경우도 입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우리가 아마 노무사나 세무사님들이 사장님 이거 신고는 3.3 프리랜서로 하더라도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장님들도 많은 분들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 실제로 3.3 프리랜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뭐냐,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4대 보험을 가입을 시킬 겁니다.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데 근로자는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4대 보험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급여의 약 20%가 돼요. 4대 보험 금액이 사업주분이랑 근로자분을 합하면 급여의 약 20%가 돼요. 그것들을 소급해서 추징을 하면 그게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원래 내야 할 사람들이 4대 보험을 안 내고 있었으니 추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보고 이게 실제로 근로자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프리랜서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 업무 장소가 정하여지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했을 때 사업주가 제재를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은 프리랜서가 준비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프리랜서 계약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계약서를 검토해봤는데 우리는 실제로 지휘 감독을 받는다, 우리는 근로자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먼저 자진해서 4대 보험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세법상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세액공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직장인이 개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막는 법은 없어요.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서 업무 지장을 이유로 겸업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판례에서는 겸업 금지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퇴근 후에 유튜브를 한다, 이거는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징계를 해도 소송으로 가면 이 징계를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근로자한테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만 있을 때는 1월 또는 2월 달에 연말정산만 하셨었죠. 이제 사업자를 내면 만약에 그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해당하면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연말정산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업종에 따라서 부가세, 소득세 외에 교육세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들만 가정한다면 부가세와 소득세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만 하다가 사업자를 내면 이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성실하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세금 성실하게 신고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거래 상대방이 굳이 매출 증빙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정당한 증빙을 다 끊어주고,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다 끊어주고 그거를 성실하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5년 동안 매출을 100억 원을 누락해가지고 세금이 50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말이 안 된다. 이분이 매출은 100억이고 이분이 마진율이 20%입니다. 그럼 20억을 벌고 50억을 낸 거잖아요. 버는 것보다 더 냈다는 것은 못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분이 매출이 100억이라 그랬죠. 부가세만 15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20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두 개만 해서 35억이에요. 나머지는 소득세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성실하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보면 이런 말 많죠. 증빙 잘 받아라. 세액 공제 감면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증빙은 이미 아마 사장님들께서 잘 받고 계실 것 같고요. 요즘엔 다 증빙이 전자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세액 공제 감면은 현실적으로 사장님이 검토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세무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다면 세무사를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적어도 부가세 신고기간 정도에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매출이 중복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는 매입을 못 받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그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사장님이 거래처에다가 매출 증빙을 분명히 끊었는데 이게 또 바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를 더 끊으세요. 매출이 2배가 되죠. 예, 세금이 2배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매입을 거래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기로 했는데 그걸 믿고 있다가 이걸 못 받으면 또 거기서 비용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매출과 매입 내역이 정확한지 그것만 확인하셔도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세법을 알기 때문에 이게 꿀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있는데 우리가 경조사가 있을 때 그게 경조사 한 건당 20만 원 한도로 업무 추진비 처리가 가능한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돌잔치나 개업식이나 결혼, 부고가 있어도 그거를 모아놓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세무사 사무소에 전달을 하면 또는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신고할 때에는 여기에 실제 소요된 비용, 이 경조사 한 건당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한도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이거는 좀 활용해 볼 만 하겠습니다.